제가 대종사님을 처음 뵌 것은 원기 9년 4월입니다. 아마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살아계시는 교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대종사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종사님을 배웠을 때가 제가 생후 3개월 만에, 따라서 제가 대종사님을 배웠다고 하기보다는 대종사님께서 저를 보셨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원기 9년 4월에 서중환 선생을 데리시고 익산에 오셔서 원불교 총부터를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전주로 오셔서 전주에서 저희 집에서 하루 저녁을 유오셨어요. 그때 대종사님을 뵈었습니다. 우리 고향은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인데 거기에서 살다가 군인 임실군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전주로 이사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전주에 이사를 하게 돼 가지고 제가 출생한 것이 전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제가 돌진해 가지고 이리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도 대종사님께서 이리로 이사를 하라 명하셔서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대종사님께 기왕에 이리로 이사하려면 총무 군내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종사님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총무 군내에 집을 짓고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총무 군내에서 3번째로 지은 집입니다. 첫째가 식당 채하고 지금 있는 세탁부하고 2채였어요. 그 다음이 저희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살 먹더라까지 총무 군내에서 자라고 있었던 단 하나의 남자아이입니다. 5살까지 친구가 없었어요. 이웃 동네 아이들이 총무에 놀러 오는 수도 없고 저도 또한 이웃 동네 놀러 가는 일도 없고 해서 5년 동안을 저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간히 선방에 나갔어요. 저희 할머니가 전삼섬 할머니인데 할머니 따라서 선방을 가서 선방에서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 듣고 있다가 잠이 오면 잠들어가지고 할머니 등 옆에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자라난 것이 제 첫째 이력입니다. 저는 4살 때, 3살까지 기억은 없습니다. 4살 때 선방을 가면은 어른들이 쉬는 시간에 강연하라 하고 명하셔요. 그러고는 제 앞에다 목침을 갖다 그럼 연탁 삼아서 강연을 하고. 그건 저는 그때까지 어른들한테 야단 맞았던 얘기를 주워 섬겼습니다. 고무신짝을 지붕 위에다 던지지 말며 하는 식으로 강연을 했어요. 저는 원불교에서 제일 연소 강연자입니다. 제가 9살 때 고등학교 2학년을 다녔는데 일본 강점기에도 식목일이 있었어요. 날짜도 4월 5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식목일에 학교에서 느티나무 이만한 거 하나씩을 전교생에다 주고 집에다 갖다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갖다 집에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는 바로 이 앞에 연못이 있었어요. 일변이 한 10m쯤 되는 정사각형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연못 가에다가 저희 집에 있는 그 느티나무를 옮겨 심었으면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시면은 대종사님께서 저희 어머니 부르셔가지고 너희 집에 있는 그 느티나무 연못가에다 옮겨 심어라 한 말씀만 하시면은 어머니는 무쌍의 영광으로 알고 당연히 갖다 옮겨 심을 텐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안 오셨어요. 저를 부르셔가지고 9살 먹은 저를 부르셔가지고 너희 집에 있는 그 느티나무 총부 연못가에다 옮겨 심으면 총부에 오는 모든 손님들이 다 구경을 해. 너희 집에 심어놓으면 너희 식구밖에는 구경을 안 해. 그러니까 어쩌냐 연못가에다가 옮겨 심으면 어쩌냐 하고 저희 동의를 구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어린이를 특별히 조심하시고 위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은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이해할 줄을 아는데 어린이들은 한번 마음에 섭섭이 들어가면 뇌속 깊이 박혀버린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에는 특별히 조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자 조실 마당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때 산업부원 두 분이 대종사님께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약초 재배만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너도 나도 약초 재배를 하던 때 산업부원이 대종사님께 약초 재배를 하면 이익이 굉장합니다.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한번 약초 재배를 할까 합니다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한 100평만 해봐라. 그래서 노하우도 배우고 경험도 쌓고 그러고 나서 약초 재배를 하라. 대종사님께 산업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놀고 있으면 들었어요. 그런데 그해 약초 재배한 사람들은 전부 손해를 봤어요. 왜? 크게 이익이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재배해가지고 생산 과잉이 돼서 팔리들 안에서 약초 재배해가지고 손해를 봤어요. 대종사님은 사업 방침이 언제든지 이소성대입니다. 적은 데서 시작해가지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크게 사업을 벌리는 이러한 방침을 교단 창립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셨습니다. 이소성대는 원불교 창립의 근본 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우리도 혹 사업을 할 때에는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함부로 달라들 게 아니라 첫째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익혀서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저희 할머니 점사부남 할머니가 새벽 좌선을 갔다 오시던지 혼자 복을 얼마나 받으시려고 자꾸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총부개가 병이 들어가지고 코에서 고름을 자꾸 흘려.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고름을 여기저기다 흘려놨는데 대종사님께서 고무신으로 그 일일이 지우고 다니시더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복을 얼마나 받으시려고 대종사님 부처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시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여가 선용을 대단히 중요시 하셨어요. 그때 총부 생활은 여름에는 오전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좌선 2시간, 그리고 오전에 경전 2시간, 그리고 오후에 정기일기 2시간, 그 밤에 열을, 강연열을, 회화열을 해서 3개월 선나는 동안에 그것을 3번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시간에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 대종사님께서는 성객들을 다 공에다 모아놓으시고 묵산 박창기 대봉도님이 기증했던 큰 유성기가 있었어요. 축음기죠. 축음기가 있었어요. 그 축음기로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 이 3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틀어서 공부 시작 전에 전부 마음을 즐겁게 돌려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쉴 때는 푹 쉬어라, 마음 탁 놓고 쉬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그러한 음악으로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그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사를 보셨으면은 서주관 선생님을 아실 것 같아요. 서주관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종사님을 모시고 총부에 와서 총부터를 계약하시는데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서중환 선생님의 형님의 서동풍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서동풍 선생은 한의사였는데 이 어른이 열반을 하셨어요. 열반을 하시니까 서기가 충천에 닿았다, 이러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서기가 열반하니까 서기가 충천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서동풍 선생을 정식 법가항마위에 진급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서동풍 선생님은 원불교에서 최초로 정식 법가항마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때 서동풍 선생님을 진급시키시면서 오산 박세철 종사님도 백지혈인을 남 증거로 해서 정식 법가항마위에 진급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정식 법가항마위에 진급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조실에서 대여섯 제자들이 앉았는 데에서 저희 어머니도 거기 계셨는데 대종사님께서 죽은 사람이 실수하려더냐, 죽은 사람이 실수하려더냐고 말씀하셨어요. 법가항마위 요새 많이 법가항마위 나오셨는데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법과 마가 서로 싸워서 법이 백전백승해야 돼. 한 번이라도 주면은 그건 법가항마위 자격이 없어. 또 대소유무이치에 통달해야 돼. 또 생사해탈을 해야 돼. 그러한 어마어마한 법가항마위. 더군다나 대종궁을 보면은 제자들이 견성도인이 아니라도
법과 항마에 오를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대종사님께서 견성도인이 아니면 오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산종사님께서 그냥 왜 월세 통이 크신 어른이라 확 크니 문을 열어가지고 무간사에 동오지만 않으면 법과 항마에 올려준다 해서 많은 분들이 법과 항마에 오르시게 됐는데, 그것은 대산종사님께서 격려를 하시니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법과 항마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고 격려하는 뜻에서 법광에 올려주셨는데, 내가 법과 항마에 되었으니까 나는 법이 백전백승했고 대소유무이치를 알았고 생로병사에 해탈을 했다 하고 자신하신다면 큰 문제. 더욱더 발심하라고, 더욱더 발분하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빨리 교전에 있는 그대로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을 한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죽은 사람이 실수하려드냐 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산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유산 유허일 선생님은 영광 굴레에서 한학으로 제일 가신다는 그런 어르신이셨어요. 국민학교 선생님 오셨지만은 국민학교 선생님도 한학을 잘해서 선생님 되신 것이고, 한학으로는 영광 굴레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이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그 어른이 불법연구회에 입교를 하셨어요. 입교를 하셔가지고 제일 첫 선을 났어요. 옛날 선은 3개월이에요. 여름에도 3개월, 겨울에도 3개월, 1년에 6개월 선을 나요. 지금은 원체 스피드 시대가 돼가지고 하룻밤 자고 끝나는데 옛날에는 6개월을 선을 놔야 됐어요. 그 첫 선을 유산 선생님이 나시게 됐어요. 예, 첫 선에서 첫 강연 시간이 됐어요. 첫 강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열흘간은 연불, 여름간은 강연, 여름간을 회야하고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첫 강연을 하시게 됐어요. 대종사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평가를 하셔요. 뭔 의견 하나만 내놔도 그 평가를 하시고, 뭔 작업을 하나 해도 평가를 내시고, 평가를 하시고, 정기일기 쓰면 더군다나 평가를 하시고. 그래서 강연을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 갑이다. 갑은 사회에서는 최고점이에요. 그 학교에서는 갑 위에다가 갑상이라는 걸 두어서 갑상도 해요. 저는 서에 영 재주가 없어가지고 개떡같이 써서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은 참 행동이 얌전하구나, 갑상. 개떡 같은 것이 써놓고 갑상을 받았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갑이다 하셨는데 사실은 그 갑이 어떤 점수냐? 원불교에서는 최고점이 15갑이에요. 15갑. 갑이 15개. 제일 끝머리 정까지 하면 계단이 18개가 돼요. 갑은 그 가운데에서 밑에서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이 양반이 갑을 받아놓고 보니까 영 섭섭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대종사님을 찾아뵈었어요.
그러고 제가 아무러면 저 이제 촌에서 올라온 열대 여섯 살 먹은 아가씨만 또 못합니까? 하고 여쭸어. 그때 촌에서 올라온 열대 여섯 살 먹은 아가씨들은 나중에 전부 원로님들이 됐는데 그분들이 강연하면은 대개 육갑이다 칠갑이다를 주셨어요. 육갑이다 칠갑이다를 주셨는데 유산 선생님은 갑을 주셨으니 경리에 섭섭을 안 도죠. 그래서 아무리면 열대 여섯 살 먹은 아가씨만 또 못합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대종사님께서 허일이는 계문 다 왜 왔는가? 이 말씀에 다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 영광 굴레에서 1등 가는 한학자가 그 책 보면 모르는 줄 하나도 없고 한번 딱 읽어버리고 딱 덮어버려요. 외울 생각을 하지도 않았죠. 다음 날부터 대각전에 유산선생님이 앉아서 제1조 살생을 말며 제2조 도적질을 말며 제3조 간음을 말고 유산선생님이 목청이 컸어요. 대각전이 떠나가게 사흘 동안을 계문을 외웠어요. 대종사님이 유산선생님 보고 자네 계문 외우소 암만 하셔도 그 들으성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 인류 한학자가 그까지 쉬운 모르는 말 하나도 없는 그것을 외우려고 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대종사님께서 방편을 쓰십니다. 방편을 쓰셔서 자존심을 살짝 건드려 놓으니까 그냥 사흘 만에 다 외워버렸다.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방편을 쓰셨어요. 사실은 제가 교당에 가서 말한다고 보면 집사람이 언제나 하는 말이 짭겨라고 짭겨라. 그런데 오늘 저 짭게 못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잘못하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바쁘시거나 지루하시면 서슴지 말고 나가세요. 가서 일 보세요. 그때 전국 투유대회라는 게 있어요. 투우대회, 소싸움을 시키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 소싸움 대회가 이리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소싸움이. 그래서 부산에서는 산더미 같은 소 2마리가 출전을 했어요. 우리 산업부소도 거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소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이는 싸움을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머리부터 맞대요. 머리를 맞대다가 이거 힘싸움을 하다가 달리는 놈이 도망가 버려. 꾀가 있는 소는 살짝 비켜가지고 배를 받아버리면 놀래가지고 도망가. 도망을 가야 결승이 있다. 도망가야 승부가 나요. 그런데 총부소가 나가서 부산소하고 붙었어요. 원체 산더미 같은 소라 산업부소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가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밀려서 나간 것이 울타리까지 가서 그러고도 안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소임자가 우리가 이겼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투대회 본부에서는 아직 도망을 가지 않았으니까 승부가 안 났다. 이게 부산 소임자가 화가 나가지고 소 2마리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산업부서가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하니까 아무리 미물일망정 우리 소가 우승을 했다. 이건 축하할 일이다 해서 그때 이리 시내에 택시 7대가 있었는데 7대 전체를 대절을 해가지고 총부 식구들이 다 타고 이리 시내를 한 바퀴 돌았어요. 거기에 대종사님도 모셨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끝난 뒤에 어떤 사람이 대종사님께 가서 아무려면 대종사님께서 그런 데를 다 참석하시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대종사님께서 그 다음날 선방에 나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조천자나 자천자처럼 용상에나 앉아서 임금같이 앉았어야 되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업에는 강진산의 두 제자가 보천교하고 태을교 두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도에서는 천자다 해가지고 도천자라고 했어요. 도천자. 그러다가 불경죄에 걸렸어요. 천자는 천왕이 천자인데 네가 무슨 천자냐고 진역살이를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내가 그래 용상에나 앉아야 되냐 하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대종사님이 평등사상을 말씀하신 것이다. 대종사님은 일반 교도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로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민주사상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다. 대종사님은 일찍이 민주사상을 염원하시고 계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옛날 교전에는 사욕 가운데 남녀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지자본의가 됐습니다마는 남녀 평등, 남자 여자 평등. 그래서 원불교회는 특히 여자 교무님들이 더 많아요. 왜? 여자분들 막 위해 주시니까 여자분들 다 모여서 교무님들이 다 주셨다고. 평등사상, 남녀평등, 반상평등, 양반상론평등, 또는 지우차별,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차별, 노소차별, 늙은이와 젊은이 차별, 이런 모든 차별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지자본의입니다. 그 지자본의를 일찍이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셔가지고 평등사상을 펴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주사범학교를 다녔는데 교복을 입고 서울을 갔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와서 제 옷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이상하다. 왜 내 옷을 이렇게 만져봤었는가? 그러다가 알았어요. 우리는 창시 개명할 때 창시를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일원. 그래서 여기다가 명철을 일원이라고 붙였는데 지금은 띄었다 붙였다 하게 되어 있지만 옛날 우리는 네 구퉁이를 실로 꾸며가지고 절대로 떼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양복에다가 일원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참 양복 싸다 하고 와서 그때 저 수학여행 갔다고 금강산을 하는데 수학여행 갔다고 양복 한 벌 새로 맞췄는데 10원을 주고 맞췄거든요. 근데 1원이 원치 싸거든요. 자꾸 만졌어. 그래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대종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어째서 장실을 일원이라고 하셨습니까? 해서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불법연구회를 일원정이라고 올란다. 앞으로 불법연구회를 일원정이라고 올란다 하셨어.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 그때 일원정을 원불교라고 있으면 경찰서 고등계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꾸 막 불러다가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 이제 자유가 생기니까 불법연구회 이름을 고치는데 처음에는 일원불교라고 많이 나왔어. 그러다가 일원불교보다는 원불교가 낫다 해서 원불교로 이름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불교가 생기는 과정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어. 처음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 대종사님께서는 성음이 크셨습니다. 총부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해방이 된 다음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마이크가 없어요. 백악전 거기에서 마이크 없이 법설을 하시는데 대종사님께서 법설을 하시면 쩡쩡 대각전이 울렸어요. 대종사님이 성음이 크셨어요. 정산종사님도 성음이 크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때로 제자를 나무래시기 위해서 조실에서 꾸중을 하시는 일이 있었어. 제자를 데리고 꾸중을 하실 때에 그 성음이 조실에서 우리 집까지 한 20m 되는데 우리 집까지 들리실 정도로 큰 음성으로 꾸중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보통 사람들이 볼 때에는 대종사님께서 단단히 놓으셨구나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은 법무실이 있어가지고 종법사님 뵈려면 법무실을 통해서 가서 종법사님 뵙고 오는데 그때는 문만 열면은 그냥 대종사님을 뵐 수가 있어요. 그 문을 자유로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고등기 형사들이요. 경찰, 고등기 형사들. 그 사람들 하나도 뭐 거리낌 없이 문 확 열고 쑥 들어가요.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큰 음성으로 꾸중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형사가 쑥 들어오면은 보통 사람은 당황하죠. 대종사님께서는 돌아앉으시는데 벌써 얼굴에는 허는 웃음을 띄우고 계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 크게 놓으셨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음성으로 꾸지람을 하셨다가도 손님이 들어와서 돌아앉으시는데 벌써 훤하게 웃음을 띄우신다. 아무리 놓으신 것 같아도 마음속은 언제나 평안하니까 놓고 웃으시고 하는 것이 그 자유스럽게 된다고. 우리들은 한번 흥분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옛날에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데모를 나가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데모를 생각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체면이 안 될 것 같아서 너희들도 좀 나가서 데모 좀 하라고 했더니 교무소 나갈 때 고개를 딱 떨구고는 힘다고 하나도 없이 쭉 해 나갔어요. 그래서 시내를 몇 바퀴 돌다 들어오더니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그냥 해산을 못하고 운동장을 한 손을 맞고 돌고 나서 해산. 그렇게 사람이라는 건 한 번 흥분하면 가라앉지를 못하는데 대종사님은 그런 일이 없으시니까
놓으셨다가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것을 공자님도 놓은 것을 옮기지 않는다. 이 사람한테 놓은 것을 저 사람한테 옮기지 않는다 하고 공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종사님은 꼭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밤에 선방에 나오시면은 간간히 남포불을 뒤로 돌려라 하셨다. 남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영어 램프를 우리식으로 남포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 말을 잘 만들어요. 옛날에 채소밭에 살충제가 있어요. 그것을 미에치씨라고 했는데 미에치씨를 우리 농민들은 배추씨라고 해요. 배추씨를 뿌린다. 그 식으로 램프도 남포라고 해버린 것 같은데 남포불을 뒤로 돌려라.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 보세요.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사람 기운이 뜬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맑은 기운이 높게 뜨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은 기운이 낮게 뜨고 마음이 잘못 따라가는 사람은 다 큰 기운이 뜬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포불을 뒤로 돌리는 것은 기운을 보시려고 온 것이고 그 기운을 보시고 극비리에 개별적으로 조실로 부르셔가지고 교훈도 주시고 경계도 오시고 오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 기운이 어떻게 생겼는가 했더니 나중에 서울에서 무엇입니까? 삼풍백화점이라고 있었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 깔렸어요. 그때 목포대학교 교수가 사람 기운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와가지고 그 사람 묻힌들을 지적을 해가지고 사람을 구해낸 일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는 도통은 비록 못했어도 사람 기운을 따로 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대종사님께도 역시 사람 기운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꼭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비밀리에 부르셔가지고 경계를 주셨어요. 우리 회상에서 제일 처음 견성인가를 받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삼산 김기천 선생입니다. 삼산 김기천 종사님이 제일 먼저 견성인가를 받으셨어요. 대종궁을 보시면 대종사님께서 삼산이 성리 해설하는 걸 들으니까 내 가슴이 다 시원하다 하셨을 정도로 견성을 하셨어요. 그러한 삼산 종사님이 부산 해당교당 교무로 계시다가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때 정산 종사님하고 삼산 종사님은 쌍벽을 이루셨어요. 대종사님 제자 가운데에서 그 두 분이 특출하셨어요. 그러한 한 분이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차로 총무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 총무에서는 다음날 새벽 5시에 기침종과 함께 전부 대각전으로 모였어요. 불도 한 켠 캄캄한데 다 조용히 앉았었어요. 대종사님께서도 대각전에 나오셔가지고 법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느닷없이 대종사님께서 흑 하고 우셨어요. 그러니까 일체 대중이 통공을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큰 제자 믿고 키우시던 그 제자를 이루시고
얼마나 슬프셨나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우신 것이 그때 한 번이 아니다. 그 전에도 동산 이동환 선생이라고 일에다가 보화당 약방을 처음으로 개설하신 그분이 열반하셨을 때에도 우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 팔산종사님께서 열반하셨을 때에도 우셨고, 대종사님께서 우셨다. 부처님이 뭐 슬프다고 우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는데, 우리하고 부처님은 어디가 다르냐? 슬프면 우리도 울고 부처님도 울고 다 마찬가지 아니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저는 우리 딸을 출생 100일 만에 잃었어요. 100일밖에는 보지 못한 그 딸 잃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슬펐는데도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안 됐다고 인사를 해요. 인사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 다음날인데도 그것이 며칠 계속. 대종사님께서는 19살 둘째 아드님을 잃으셨어요. 19살 둘째 아드님. 한참 나이에 그 아드님을 잃으셨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그 자리에 그 보고 계셨던 대종사님이 끝까지 보시지를 못하고 자리를 뜨셨어요. 그건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어디가 다르냐? 12시에 아드님이 열반했는데 오후 2시에 대중을 모아놓으시고 생사법문을 하셨어요. 이건 우리는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누구 나와서 말씀을 합니까? 오후 12시에 아들을 잃으시고 오후 2시에 법설을 하셨다. 그것도 생사에 관한 법설을 하셨다. 깨달은 분들은, 부처님들은 머릿속에 머물들 않는다. 머물면 그것이 집착이다.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다. 마치 안개가 지나가듯이 슬쩍 슬픔도 지나가 버리고 기쁨도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지나가서 집착을 안 하시는 것이 부처님들의 심정이시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 동경대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서울대학이나 마찬가지로 일본 제일 가는 대학인데, 거기 교수 둘이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우니까 참 재미가 있어.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길을 가도 눈앞에 딱 바둑판이 나타나서 환하게 배. 그 지경이 됐어. 그런데 일본은 집에 현관이 있어요. 현관에 들어가서 다다이마 하고 나 지금 왔어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부인이 쩌르르 나와서 현관에서 손 딱 짚고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이 일본의 예법이에요. 그 교수도 나왔어 하니까 역시 나와서 손 짚고 인사하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바둑에 한참 갭이 있어가지고 나무집에 들어갔다. 두 사람이 집을 바꿔서 들어갔어. 그 지경이 되는 것이 우리 일반이에요.
대종사님은 슬쩍 지내가요. 제가 무주 덕유산 꼭대기에 바위 위에 앉았었더니 구름이 쑥 지나가는데 꼭 그렇게 지내요. 집착을 안 하시는 것이 부처님이다. 우리도 빨리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법회날이 되면, 옛날에 예외라고 했습니다만, 예외날이 되면 대종사님께서 문제를 내세요. 그러면 다 답을 써서 내면은 이제 그것을 공개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저희 선친이 늘 읽으셨는데 답을 읽으면은 갑이다, 의리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한 번은 집에서 보니까 이렇게 뭔 종이책 뜯어놓은 것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때 저희 선친이 교무부장이셨어요. 보니까 그 법회날 하는 답안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나도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15살 먹었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탐구해가지고 써서 끼워 넣었어요. 법회날 읽는데 저는 2등을 했습니다. 어른들 3등이 수두룩한데 저는 2등을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만약 깊이 생각하셨으면 나를 2등을 시키면 어른들이 체면이다 하고 생각하셨으면 나도 3등을 시켰을 텐데 대종사님께서는 2등을 주셨어요. 예, 대종사님께서는 그러한 데에 대해서 뭐 개교 사량을 하시지 않고 그냥 정당하게 평가하시는 어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하고 나시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를 많이 지으셨어요. 선시를 지셨는데 생각하실 때 이것을 남겨놨다가는 앞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그 시의 책을 제자 2분을 불러가지고 가서 뒷산에 가서 분사를 하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 2이 뒷산에 가서 불을 질렀는데 한마디도 아까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권을 슬쩍 빼가지고 상성 밑에다 숨겨놓고 시집이 딱 띄고 돌아왔어요. 대문에 들어서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여보소 그 상성 밑에 숨겨놓은 그 끝까지 불태우고 와. 방에 앉으셔서 뒷산 산에서 불지른 그것을 많이 보고 계셨다. 이걸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신통이 6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천안통이에요. 또 우리 할머니, 전삼성 할머니가 귀가 얇아요. 그래서 나무말을 고지를 잘 들어요. 그때 지난 마령에 보청교군이 들어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정업 보청교군이 들어왔어요. 그 들어와서 뭐라고 하는 거이는 70원을 내면은 도지사가 되고 50원을 내면 군수를 시켜준다. 할머니가 들을 때 귀가 설거됐어요. 할머니가 독자요. 저희 선친이 독자요. 외아들을 도지사나 만들까 군수를 만들까 해서 집에 돌아와서 저희 어머니 보고 얘야 70원을 내면 도지사가 된다고 하고 50원을 내면 군수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그거 한번 해봤구나. 어머니가 생불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느 통에 딱 그게 끝나버렸는데
부안 복례산에 계셨던 대종사님이 삼타원 최도화 선생을 빨리 우리 집에 가보라고 하셨어. 큰일 났다고.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삼타원 최도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 보고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지난 마량에서 감쪽같이 한 그 일을 부안 복례산에 계셨던 대종사님께서 알으셨다고. 지금 같으면 에이 누가 전화로 여쭈었겠지, 누가 버스 타고 가서 여쭈었겠지 헐란지도 모르는데 그때 전화도 없는 때고 버스도 안 다니는 때요. 150리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데를 누가 여쭈니라고 150리 갈 사람도 없는데 거기 계시는 대종사님께서 아셨다고.